네, 바람도 스치지 않은 완벽한 경기. 어제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 활약 정말 눈부셨습니다. 편파 판정 또 나올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셨던 국민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셨을 텐데 잠시 뒤에 어제 경기 그리고 오늘 관심 가는 경기 전망까지 좀 넉넉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확진자 투표권 보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저녁 9시부터 6시부터 9시 별도 투표로 금방 결론 날 것 같았는데 여야와 중앙선관위가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대선 D-27 후보들 움직임과 이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특검 사단의 소나기에 나라가 놀아나는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후보의 발언 취지를 곡해해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고 대통령이 가세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는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맞섰습니다. 문제 삼은 윤 후보 발언은 시스템에 따른 엄정한 수사 원칙을 강조했을 뿐이라면서 윤 후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분 안에도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일화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안 후보와 경쟁하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며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사람은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편의점에 휠체어 리프트나 이동식 경사로와 같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공중 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장애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개인 최고점을 받아 4위에 오른 피겨 간판 차준환이 잠시 뒤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합니다. 평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 컬링 대표팀은 오늘 밤 캐나다와의 첫 경기에 나섭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청와대가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어제부터 윤 후보와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간의 반박이 이어지며 공방이 계속됐는데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이례적인 일인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자, 분노라는 강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고위 관계자 발로 윤 후보 발언을 비판한 것에서 나아가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박 수석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참모회의에서 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를 향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이냐며 반문했습니다. 이 현 정부에 적폐가 있어서 수사해야 한다면 왜 현직 검찰 수장으로 있을 때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냐며 추궁한 겁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이자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야당 대선 후보 발언에 대해 직접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윤 후보의 발언이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윤 후보는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이후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제 고위 관계자가 직접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며 선을 지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윤 후보가 내가 하면 정당한 적폐 처리고 남이 하면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다며 재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그동안 대선 개입 논란을 의식해 가급적 대응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문 대통령 명의로 직접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 청와대와 국민의힘 간의 공방이 격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 직접 강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검찰 공화국이 될 거라며 보복 수사 예고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성역은 없다는 원칙론에 청와대가 발끈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두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지금 청와대뿐 아니라 민주당도 전방위 공세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이번 발언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정치 보복을 공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주의가 무법천지가 되는 게 윤 후보가 꿈꾸는 청사진이냐면서 정권을 잡으면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여당 인사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는데요.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죄도 없는 현직 대통령을 사실상 수사하겠다고 공언한 셈이라면서 염치도 신의도 상식도 없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어제 저녁 MBC 라디오에서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저런 이야기를 해놓고 보복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비열하고 공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과잉 의전 논란을 사과한 뒤에도 여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는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엔 입을 다물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참 희한한 8분짜리 사과쇼였다며 그 남편의 그 부인 부창부수란 말이 절로 떠올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오늘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공직자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자신의 부족함과 불찰이라며 당사자의 상처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어떤 입장을 낼지도 관심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재발절에 발끈한다, 이런 반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직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원칙론을 얘기했는데 여권에서 과민하게 대응하는 건 재발절인 게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발이 저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범법이 이거 공개가 됐는데 그걸 수사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 발표 직후 이준석 대표도 SNS를 통해 공개 반박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워칭론에 청와대가 발끈한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이렇게 급발진하면서 야당 후보를 흠집내려는 행위가 명백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28일간 청와대가 야당 후보를 사사건건 트집 잡아 공격하려고 하는 전초전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후보의 입장은 오늘 오후 공개 일정 이후에나 나올 전망인데요. 윤 후보는 오후 3시 재경 전라북도 도민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전북 지역 공약 실현 의지와 국민 통합의 진정성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윤 후보가 오늘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의 출간 기념 행사에 참석할지가 관심이었는데 다른 일정이 겹치면서 결별 후 공식 만남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네, 자, 다른 후보들은 오늘 어떤 일정을 진행합니까?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안 논의와 대선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사흘 앞두고 단일화 논의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안 후보는 대선 끝까지 갈 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선 그런 이야기는 한국 정치사상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고 10분 안에도 끝낼 수 있다는 윤석열 후보의 단판 제안에 대해서는 서로 의사타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유튜브 생방송 출연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합니다. 네, 국회에서는 이틀째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대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인데요. 앞서 여야는 대선 당일과 사전투표일 가운데 하루, 이렇게 이틀 동안의 투표 종료 시간을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리적인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데 여야 모두 이견은 없었는데 선관위가 기존 방식대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어제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도 대기 공간 분리 등을 통해서 연장 투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일단 여야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대선 당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확진자와 격리자들을 따로 투표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가닥으로 잡았는데 오후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그러면 오후 전체 회의를 다시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다음 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인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 대선 당일 개표 시간 역시 바뀔 수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기 당시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최대 주주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작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세를 벌였습니다. 민주당 현안대응 TF는 도이치모터스 공시 내역과 신한금융 투자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가 조작 시기 김 씨 보유 주식이 전체 유통 주식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권오수 회장과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최대 주주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수 금액이 적어 주가 조작을 할 수 없었다는 김 씨 측 해명과는 어긋난다며 김 씨가 권 회장을 통해서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주식을 대량 매집했을 것으로 보이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계좌 공개도 못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안이 이렇게 중대한 만큼 김 씨가 지속적으로 검찰 소환 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속 수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황교안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핵심 요직에 있던 이들이 불법적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도 문제지만 환매가 불가능했던 일반 피해자와 달리 개방형으로 가입한 건 특혜라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하성 대사의 동생이 펀드를 만들고 장 대사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던 시기에 판매 규모가 증가하면서 그동안에도 연루설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악질적 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디스커버리 펀드가 2,500억 원대 일반인 피해를 양산한 만큼 철저히 수사에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재택 치료를 받는 사람은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예, 자 확진자 수 그리고 재택 치료자 수 모두 최다 발생인 거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4,122명입니다. 5만 명대 확진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전날보다 4천 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매주 약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 만에 2.4배, 2주 전보다는 3.7배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영향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달 말쯤 확진자가 13만에서 17만 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82명으로 전날보다 3명이 줄었고 사망자는 20명이 늘어나 누적 사망자는 6,963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7만 4,172명으로 하루 만에 6,157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608곳이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92% 수준입니다. 네, 오늘부터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일각에서 일반관리군이 방치된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는데 방역당국이 적극 해명에 나섰죠? 네, 방역당국은 먼저 재택치료의 집중관리자 기준을 변경일 직전인 어제 2차례 바꾼 것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좀 더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국민 불안감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관리군 환자에게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이 환자 방치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반장은 일반 관리군은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피다 발열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동네 병의원과 재택치료 상담센터에서 하루 한 번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화 상담을 너무 많이 허용하면 오남용 우려가 있어 1일 1회로 제한했다며 추가로 전화 상담을 받으려면 본인 부담금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위탁 생산한 노바백스 백신이 어제 국내에 처음 공급됐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잠시 뒤 정례 브리핑을 통해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비수도권 확진자도 연이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전체 확진자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부터 셀프 재택치료가 시작되면서 각 지역에는 24시간 전화로 상담 가능한 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선별진료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오태인 기자. 네, 창원 한마음병원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경남에서도 처음으로 2,000명 넘게 확진이 됐다고요? 네, 어제 하루 경남 지역 확진자는 2,431명입니다.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확진자가 많다 보니 이곳 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는 오후에도 많은 시민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자체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는데 최대 6시간 안에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속 항원 검사 대상자의 검체도 병원에서 PCR 검사를 한 번 더 하는데요. 지역 사회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병원이 내놓은 방안입니다.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울산과 강원, 세종, 제주를 뺀 지역에서 4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확진자의 3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늘면서 오늘부터 이른바 셀프 재택 치료가 시작됐는데요. 무증상, 경증 환자는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습니다. 경상남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의료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갔고 24시간 상담합니다. 또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 전화하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집에 머물기 때문에 가족 사이 감염을 우려해 대책을 내놓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와 창원시는 이른바 안심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숙박시설 같은 곳에 확진자의 가족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도록 바이러스 차단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도 확진자는 더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개인 방역 수칙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창원 한마음병원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60세 이상 노령층과 50대 기저질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확진자들은 집에서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해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되는데, 자 그런데 병의원들 가운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곳이 많아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방배동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의료 체계 전환 첫날인데 준비 상황은 일단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검사실이 있는 이곳 병원에는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들이 조금씩 몰려들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일반 확진자 비대면 진료를 위해 교대로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편된 코로나19 의료 체계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이뤄지는데요. 일반 관리군 환자들은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해서 발열 같은 증상이 생기면 동네 병의원 1,800여 곳에서 전화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게 됩니다. 처방받은 의약품은 전국 담당 약국 500여 곳에서 조제해 배송하는데 본인 또는 가족 공동격리자에 연락해 대리인 자격을 확인한 뒤 전달하게 됩니다. 동네 병의원 말고도 24시간 운영되는 각 지자체별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몸 상태를 점검해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미리 해열제나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같은 장비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 가급적 모든 동네 병의원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령층 등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향후 거점 전담병원을 활용해 현재 600곳 정도인 관리의료기관을 650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혼선도 좀 빚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은 동네 병의원들은 내원 환자 치료와 병행에 재택 진료를 병행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과나 소아과, 이비인후과가 아닌 병원들은 제대로 재택 치료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내용이 일선 병의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다가 환자의 코로나 확진 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도 내일부터 마련될 예정이어서 당장은 확진자가 맞는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시작할 병의원에 대한 교육도 하루 전인 어제 시작됐습니다. 현장 의료진의 반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과정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떠도는 얘기로 또 아직 참여 의사를 표명한 동네 병의원이 생각보다 적은 것도 걸림돌입니다. 어제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병의원 1,000곳 정도가 재택 진료 의사를 밝혔는데요. 서울 시내 전체 병의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연일 확진자 규모가 폭증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시스템 마련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발빠르게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 전화상담 처방 동네 병의원 1,800여 곳을 포함해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방배동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지금 신규 확진자 5만 명대 중반으로 올라선 상황인데요. 방역당국 브리핑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고령층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낮게 유지되어 중증 사망을 낮추고 의료체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3차 접종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특히 중증 진행의 위험을 크게 낮추어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접종률이 낮은 호주는 위중증이 크게 증가한 반면 3차 접종률이 높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위중증 증가폭이 낮습니다.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바백스 백신 도입 현황 및 접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55만 1천 회분이 오늘 안동 공장에서 출고되었으며 내일 추가로 29만 4천 회분이 출고될 예정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지난 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어제 첫 출하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중에는 처음으로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입니다.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 우리 국민들께서 접종하신 경험이 있는 백신과 동일한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백신 한 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1인용 주사제로 개발되어 희석하거나 소분할 필요 없이 접종할 수 있고 냉장 보관이 가능하여 보관과 수송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8세 이상 연령의 미접종자에 대한 기초 접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 재가노인, 재가중증 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월 14일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자체 접종 및 방문 접종이 시작되며 일반 국민은 자녀 백신 예약을 통한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는 보건소 및 보건소에서 지정한 일부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한시적으로 당일 접종이 시행됩니다. 2월 21일부터는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하실 수 있으며 3월 7일부터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노바백스 백신의 교차 접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접종 금기나 연기 등 의학적 사유로 1차 접종과 다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교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교차 접종은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통한 당일 예약으로 가능하며 예진의사의 판단 후 접종할 수 있습니다. 3차 접종의 활용 방안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실시한 경우 3차 접종은 동일 백신, 즉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종 간격은 다른 3차 접종 기준과 동일하게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입니다. 단, 2가지 예외 접종이 가능합니다. 첫째,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받고 mRNA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둘째, 노바백스 백신 외의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받은 후에 금기나 연기 사유 등이 발생했을 때 예외적으로 3차 접종을 노바백스 백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통한 당일 접종으로 접종 가능하며 예진의사의 판단 후에 접종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노바백스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 조기 파악을 위해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특히 초기 접종자 1만 명에 대해서는 접종일부터 7일간 매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노바백스 백신의 도입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백신의 종류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진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방역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변경된 확진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이 배포되었습니다. 확진자와 동거인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과 서로 구별되는 정보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확진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각각 안내합니다. 안내문은 PCR 검사 후 확진자가 수신하는 안내 문자에도 URL 형태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주간 PCR 검사 건수 평균은 1월 3주에 49만 건, 2월 4주에 63만 건, 2월 1주에 51만 건 정도입니다. 지난 1월 4주의 검사량이 증가한 것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전후에 고향 방문, 직장 복귀 등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으신 때문입니다. 설 연휴 기간 전후에는 일일 PCR 검사 건수가 최대 75만 건에 이르러 최근 3주 중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최근 PCR 검사 건수가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 통계인 2월 일주일 검사량은 전체적인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신속 항원 검사가 하루에 약 30만 건 정도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총 검사량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조기 진단 그리고 조기 치료가 필요한 국민들께서 차질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검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1월 4주차 확진자 대상 예방접종력 대비 중증 진행을 평가한 결과 미접종자는 3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중증화율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화율이 비교적 낮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에도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은 엄연히 존재하며 백신 접종은 이러한 위험을 크게 낮추어 줍니다.
네, 편의점에도 휠체어 리프트나 이동식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재판부는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점포에만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은 원래 법 취지에 반해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자 법원이 편의점 출입구에도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경사로 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죠? 네, 법원은 오늘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편의점 운영사인 GS 리테일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GS 리테일이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가맹 계약을 맺은 GS25 편의점에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 접근권을 위해 경사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이나 가게에만 설치 의무가 있는데 법원은 편의점과 같은 대부분 공중이용시설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행령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벗어난 데다 장애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편의점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GS 리테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2009년 4월 이후 신축되거나 증축된 직영 편의점에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렵다면 편의점 안에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하거나 직원을 부를 수 있는 호출벨 등 보조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맹 편의점주에게는 직영 편의점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거나 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그 비용의 20% 이상을 GS 리테일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년 동안 1심 선고를 기다렸던 장애인 단체와 원고 측은 기존 시행령이 차별적인 조항이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선고 그 기점을 더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 선고를 기점으로 삼아는 장벽들을 허무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GS 리테일 측은 편의점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게 되면 도로를 무단 점거하게 되거나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만약 GS 리테일 측이 판결에 항소하게 되면 다시 2심에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기름값을 비롯해서 각종 생활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같은 외부 원인이 크지만 수요 회복 등 내부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곤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네. 있는 이런 추세인데 햄버거 프랜차이즈들도 전부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도 햄버거 자주 드시죠? 네, 자주 제 먹죠. 주변에서도 햄버거 싫어한다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요. 네. 패스트푸드라고 해가지고 손쉽게 싸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식사로 네.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맥도날드가 오늘 17일부터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30개 메뉴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 정도 올리기로 했는데요. 평균 2.8%입니다. 근데 가장 판매량이 많은 빅맥 세트하고 그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는 현재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버거 프랜차이즈들이 모두 가격 인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롯데리아도 버거킹도 그리고 국내에서 매장이 제일 많은 맘스터치도 이미 다 가격을 올린 상태예요. 네. 이들이 공통적으로 드는 이야기가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그다음에 물류 비용이 상승했다. 이 두 가지 정도를 공통적으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외식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외식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은 5.5%로 지금 나오고 있죠. 12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사실상 제일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안 오른 품목이 없습니다. 갈비탕 11% 올랐죠. 네. 우리가 많이 점심 같은 거 때울 때 먹는 김밥하고 라면도 7% 넘게 올랐고요. 예.
회식하면 생각나는 삼겹살 5.9%나 올랐습니다. 예.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어졌다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먹거리 가격도 올랐는데 기름값도 또 상승 추세여서 이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카드가 효력을 다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난해에 국제 유가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발효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래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름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뚝 떨어지죠. 저게 유류세를 인하한 효과가 있었던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시 오르고 있어요. 예. 이거는 국제 유가가 오르는 데 따라서 오르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서방 국가들이 보복성 행동을 한다면 유가는 심할 경우에는 배럴당 120달러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부가 유류세를 20% 인하를 벌써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유가가 오르는 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휘발유 가격이 바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경제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좀 전에 햄버거 가격 말씀드리면서 물류비 상승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류비가 오르는 게 뭐겠어요? 대부분 기름값이 기름값, 오르는 걸 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도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바세린 같은 것도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를 그것을 쓸 수 있게 하는 그 제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원유 가격은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 물가뿐만이 예. 아니라 경제 전반에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물가가 오를 이유가 많긴 한데 근데 이렇게까지 급속하게 오르는 그 예.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원자재 가격 그리고 네. 원유 가격 이게 두 가지가 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예.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다른 측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원 물가라는 게 있어요. 이 근원 물가가 뭐냐면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지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단기적인 충격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거예요. 이걸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난달에 3%로 나왔습니다. 이 3%가 나온 게 10년 만입니다. 10년 만에 3%대를 기록을 한 건데요. 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했다는 거는 계절적인 원인이나 일시적인 충격 같은 거를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물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공급 측면의 문제가 있고 수요 측면의 문제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농산물이나 석유류의 문제는 공급 측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뺐는데도 물가가 빠르게 올랐다는 3%나 거는 예. 수요 측면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코로나19 이후로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물가에 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근원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이 물가 상승이 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뜻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체감 물가는 이 실제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집값이 들어가지 않아요. 집값은 투자의 개념이지 이거는 거주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빠르게 올랐을 때는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굉장히 높아지는 영향을 미칩니다. 네. 따라서 실제 체감 물가 지수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저희 조금 전에 이제 스포츠캐스터하고 평론가하고 짚어본 내용인데 베이징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차준환이 한국 피겨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조금 전 베이징 서우도 실내 경기장에서 끝난 프리스케이팅에서 182.87을 받아서 쇼트 프로그램 합계 282.38로 당당히 톱5를 장식했습니다. 네, 평창에서 15위였던 차준환은 무려 10계단을 점프하며 역대 남자 피겨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금메달은 미국의 점프머신 네이선 체니, 은과 동메달은 카기야마, 우노가 각각 차지했다는 속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뭐 메달만큼 값진 이런 예. 쾌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분 좋은 소식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물가 얘기로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네. 어떤 대책을 밝혔고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 좋은 소식 뒤에 또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예. 오늘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최근 가격이 오르면서
공급과 수요 모두가 그 소비자 물가의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품목별 대응을 강화하고요. 또 가공식품이나 외식업체가 불법으로 담합을 하거나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효과가 있을까요? 이 정도 내용이? 그러게요. 네, 별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은 현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확실한 대책은 정부에도 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지금 정부하고 정치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이 있죠.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을 더 주어줘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겠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시장에 돈이 풀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물가는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고물가 상황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특히 지금 증액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물가 상승으로 또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와 반대로 또 지금 한은 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네.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건 정책의 엇박자라고 봐야죠. 예. 한국은행에서는 돈줄을 조이기로 하고 정부에서는 돈줄을 풀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책에서 엇박자 나는 걸로 봐야 되죠. 어찌됐든 한국은행은 지난 1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 1.25%가 됐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설립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1월에 올렸기 때문에 이번 달 24일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정하는 금융통합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아마 동결을 하지 않겠냐, 한 번쯤 쉬어가지 네.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일단 지난 1월에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매파적,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더 컸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이 긴축을 더 빠르게 하겠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지금 물가 상승세가 워낙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역시 서민들에게 미칠 금리 영향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서민 생활의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물가 이야기 오늘 해봤습니다. 조태현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애플과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스마트폰 세계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Welcome to Samsung Galaxy Unpack. 삼성전자는 온라인으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2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AI 기술과 이미지 센서로 야간에도 밝고 선명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배터리와 실행 속도도 대폭 강화된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시리즈 가운데 최상위인 울트라 모델은 80여 가지 언어를 인식하는 S펜을 내장해 2020년 이후 맥이 끊긴 갤럭시 노트를 계승했습니다. 버려지는 어망을 활용한 부품으로 환경 친화도 강조했습니다. And sharing capabilities. It's the ultimate smartphone to rewrite the rules of innovation, to make your everyday epic. 갤럭시 S22 시리즈는 14일부터 국내에서 사전 판매가 이루어지고 25일부터 전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갤럭시 S22 공개를 시작으로 올해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은 다음 달 새로운 모델을 대거 출시할 예정입니다.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 2억 7천만 대로 2억 3천만 대 애플과 1억 9천만 대 샤오미를 제치고 1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애플과 샤오미가 각각 18%와 31% 늘어나는 동안 삼성은 6%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키느냐 뺏기느냐 또 한 번 기로에 선 겁니다. 원 브랜드로 집중을 해서 갤럭시의 그 브랜드 파워를 여전히 혁신과 결부시켜서 가겠다는 그런 의지도 나오는 게 아닌가. 성장률의 정체성이 괄목할 만하게 깨트리고 이렇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반도체 부족 사태로 침체됐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는 다시 활기를 띨 거라는 전망 속에 치열한 마케팅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확진자, 격리자 투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었는데요. 지금 정개특위에서 확진자 대선 투표 방안이 확정이 돼서 이제 통과가 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초 6시에서 9시까지 현장 투표 얘기가 나왔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저녁 6시에서 7시 30분까지 현장 투표를 하는 걸로 오늘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이 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 소위는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본투표 당일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날씨가 포근해서 오늘은 마치 초봄 같은 날씨라면서요. 네, 오늘 겨울 햇살이 내리쬐면서 마치 초봄처럼 포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6도까지 올라서 이미 예년 기온을 넘어섰고요. 볼에 닿는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진 느낌입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는 여전히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우선 오늘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과 영서,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 대구와 광주에서 호흡기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전국의 한파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내일 아침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1도, 광주와 부산은 1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밤부터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휴일에는 영동과 남부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영동에는 대설 가능성이 있어 미리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택 화재나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집권하면 적폐청산 수사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에 대통령은 분노했고 청와대 출신 여당 인사들은 공개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이 발언이 오히려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그렇다면 이 발언이 유권자 표심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할까? 자, 이 부분도 궁금한데 잠시 뒤 여야 해석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